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가 나빠지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910년 5월 아침 런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제국의 황제들이 왔습니다. 각국에서 국왕과 왕자들이 깃털 장식 달린 헬멧을 쓰고 보소로 빛나는 훈장을 달고 말을 탄 채 왕궁 정문을 행진합니다. 이 장례 행렬은 대단히 유명한데 한 장소에서 세계 각국의 군주들이 거의 다 모인 드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군주의 권위를 떨치는 역사상 최대의 장관을 연출했는데 이걸 지켜본 군중들도 탄생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당시 70개국에서 조문 사절단이 왔는데 이 중 군주제가 아닌 공화국에서 온 조문단은 단 3개국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 1918년 공화국은 13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 장례식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시점에는 지휘상의 군주국은 거의 사라집니다. 바바라 터크만은 8월의 포성이라는 책에서 이 유명한 장례식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이제스 나임의 권력의 종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올해 초 새 첫 번째로 읽어야 할 책으로 꼽은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21세기 권력의 붕괴 현상을 주장한 책입니다. 저자인 나임은 1910년 이후 계속된 권력의 약화가 21세기에도 계속 나타나고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나임에 따르면 권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합니다. 마치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제국에서 국가로 옮겨가고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거대 정당에서 소수 정당으로, 수도에서 지방으로,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지도자에서 개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거나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 조금씩이라도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 군대, 관료, 기업, 정당, 지도자, 대학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들도 예전 같지 않게 쇠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1945년 유엔 회원국은 단 51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93개국입니다. 전체 권력의 크기가 변함이 없다면 권력은 193개로 분할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국가는 1977년 89개국이나 됐지만 2011년에는 22개국으로 줄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군사력이 열세인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1800년부터 1849년까지 전쟁에서 병력과 무기가 약한 쪽이 승리한 경우는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1950년에서 1998년 사이에 발생한 전쟁에서는 전력이 약한 쪽이 이긴 비율이 55%나 더 많았습니다. 베트남전이 대표적이겠죠.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에서 집권당이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30개국이나 됐습니다. 반면 2008년 민주국가에서 소수 정당들이 차지한 의석 비율이 55%나 됐습니다. 17개 유럽 국가에서 현역 의원 득표율은 1940년대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 기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미국과 전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1980년 업계 5위의 기업이 5년 내 밀려날 위험이 10%였는데 20년 뒤에는 25%로 증가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CEO의 자리 지키는 기간도 짧아지고 종교 역시 영향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권력 잡기는 더 쉬워졌고 그렇지만 권력 행사는 더 어려워지고 권력 유지는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을 말합니다.
나이면 물론 권력 세태가 좋다 나쁘다 이분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세태에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양면성을 모두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 분산은 우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 대기업의 틈새에서 작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기업에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가능케 하고 독과점 축소, 그리고 시민에게 더 많은 선거와 선택권, 더 많은 투자와 거래, 기업 간 경쟁,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줍니다. 반면에 권력의 쇠퇴는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강대국이 국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세계적인 핵 확산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자기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이 주요 국가들이 실행하고 그걸 강제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권력 쇠퇴의 부정적 효과입니다. 이건 마치 거인 권리보가 소인국에 갔다가 미시 권력에 꽁꽁 묶여 꼼짝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또 국가 권력이 약해지는 틈새에 테러리스트, 분리주의자, 인정혐오주의자 같은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의지를 내세울 힘이 없다면 국가나 사회 공동체, 가족도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잃게 되고 물질적 번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무질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의 어떤 특징은 분명히 한국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독재가 민주화한 것이 그렇죠. 거대 양당과 그리고 양당의 지도자들이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이 더 그렇겠죠. 최근에 또 공천권을 포기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벌들이 이미 상당수 몰락을 했습니다. 군대, 대학, 지도자의 발언권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 현상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집중 현상이 어떻습니까? 대표적입니다. 재벌은 수는 줄었지만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집중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집권당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절대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료가 약해졌을까요? 한국 관료는 관피하라고 아직도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한국을 권력 약화 추세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예외적인 국가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력이 지금 한국에서 강하다고 해도 그 권력 자체가 전부 다 약해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현상을 찾는다면 권력 전반이 쇠퇴했는가 여부보다 권력과 권력들 간의 관계에서 뭔가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좋은 예입니다. 당초 국정화에 대해서 야당과 지식인은 물론이고 정부도 집권당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국정화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간의 권력 관계를 보면 대통령이 당연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 권력 관계에서도 여당 쪽의 권력이 더 많습니다. 국정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권력의 차이입니다. 이런 권력 관계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이 전부 다 약해졌다고 해도 이렇게 문제 많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노동개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가 무산시킨 건 어떻습니까? 좋은 사례입니다. 이 권력 관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권력 배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권력 배분의 문제는 대통령과 여야 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행정부가 국회를 좌우하고 인사권을 통해서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조의 권력 배분은 어떻습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권력 배분은 어떻습니까? 대졸과 고졸, 서울과 지방,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 분배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는 권력 배분의 왜곡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에 권력이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이 권력들 간의 차이와 이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권력 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변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성과 부정의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 질서로 확고히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권력이 이렇게 사라진다 해도 그 사라지는 권력이 본래 주인인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낡은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각자 자기의 주권을 행사해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본래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입니다. 근데 권력 변화라는 게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에 쥔 모래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 없듯이 권력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민에게도 지금 권력이 없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매튜 크랜슨과 벤자민 긴즈버그가 공동으로 쓴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라는 책입니다. 민주주의 축소라는 뜻인데요. 이 책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왜 나빠졌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시민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민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소유자여야 하는데 이제는 정부의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정부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시민은 더 이상 공적 목표를 추구하는 집단적 존재가 아니라 개인적 존재로 변했습니다. 시민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시민은 여론조사가 만들어낸 통계적 가공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 1,000명만을 골라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4,999만 9천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많은 숫자는 그저 통계상 가상적으로 대표되는 숫자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 정치에서 시민은 실체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시민은 스스로 의제를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제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가 된 겁니다. 시민은 주연배에 의해서 관중으로 변했고 시민에서 구경꾼, 소비자로 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조지 W. 미국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사건 때 미국 시민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민들에게 쇼핑하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건 정치 엘리트가 더 이상 시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민 없이도 정치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는 권력의 종말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들과 민주주의 축소라는 미국적 상황이 함께 결합한 프랑켄슈타인 같습니다. 권력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이 약하다는 것도 좋은 쪽과 나쁜 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강한 권력은 나쁜 데 쓰이고 있고 부정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권력은 또 너무 약한 상태입니다. 권력이 필요한 곳에는 없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권력이 쓸모없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권력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 정치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